에르빈 슈레딩거는 193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물리학자이자 현대 양자역학의 기초를 세우고 체계를 만드는 데 큰 공헌을 한 과학자 중 한 명입니다. 또한 그는 슈레딩거 고양이로 잘 알려져 있는 과학자이죠.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1926년에 발표하고 이 방정식으로 그는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양자역학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식이 되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그거 뭔데? 그거 그냥 X값 찾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값이, 그 X값이 물리적 법칙을 의미하는 값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가까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바로 미분 방정식이죠. 식 자체로만 보고 있자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t에 대해서 x를 2번 미분하였을 때 마이너스 kx와 같은 x를 찾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자면 이 식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x를 위치라고 생각했을 때 t, 즉 시간에 대해서 2번 미분한 것은 가속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질량 m만큼만 곱한다면 ma는 힘, 즉 F가 됩니다. 그리고 후계 법칙으로 유명한 마이너스 kx, 이 식은 용수철에 물체를 매달았을 때 이 물체를 어떠한 방향으로 당긴다면 용수철에 생기는 힘은 당긴 힘의 반대 방향으로 당긴 거리만큼 비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정식이 무슨 의미이냐? 용수철에 매달린 질량 m만큼의 물체를 F의 힘만큼 당기고 놓았을 때 그 물체의 위치 X를 내가 알고 싶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위치라는 것은 그냥 위치가 아닙니다. 놓기 시작한 처음부터 물체가 멈추는 그 마지막까지 단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얘의 모든 움직임들을 내가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상황을 내 손바닥 안에 놓고 얘는 어디에 위치할 거야 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쯤에 위치할 거야도 아닙니다. 정확히 어디에 위치한다 입니다. 그리고 이 방정식의 해 ft는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가 t에 따라서 변하는 위치 x를 한시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방정식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떠한 현상을 방정식으로 또는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이 식의 해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현상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고 우리의 손바닥 안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우리를 이롭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학이죠. 그런 의미에서 미시 세계의 운동 법칙을 말하고 있는 슈레딩거 방정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일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기본이 되는 양자, 그 양자들의 법칙을 서술한 방정식, 그 방정식의 해를 안다면 우리는 양자를 우리의 손 안에 넣고 우리를 편리하고 이롭게 하도록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이란 정말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수많은 물리학자들도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하였고 수많은 토론과 싸움을 해봤을 정도로 이 영역은 우리들의 기본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고차원의 그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학문입니다. 한 20년 넘게 연구했지만 이해했다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예요. 채점을 어떻게 해요? 그래, 맞아. 시험을 보면?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네요. 채점을 어떻게 하냐고. 수학적으로는 답이 나와요. 답이 있어요? 수학에서는 답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답을 물어보죠. 시험 문제에서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2 더하기 2가 4를 이해를 못한다고요? 이제 얘기해 볼게요.
방금 영상에서 김상국 교수님께서 말씀하듯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양자역학적 시스템의 상태를 기술할 수 있었고, 이것으로 전자의 위치, 운동량을 확률적으로 예측, 원자와 분자의 전자 구조를 이해할 수 있었고, 에너지 준위를 이해, 트랜지스터, 레이저, 양자 컴퓨터 등을 개발, 나노 기술과 초전도체 연구, 반도체 소자, 핵 융합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 뭘 만드는 것도 아니고 레이저 광선을 만드는 것도 아니죠. 물리학도들이 풀고 알아야 할 방정식을 왜 물리학을 전공하지도 않은 일반인이 알아야 하냐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치만 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식을 볼 때마다 참 궁금했습니다. 2 더하기 2는 4처럼 무슨 말을 하는 식일까? 저기 저 H에는 왜 빗금이 쳐져 있고 역삼각형을 왜 제곱하는 거지? 저 삼지창은 뭔데 3번이나 나오는 걸까? 순수 100% 궁금해서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저뿐일까요? 저는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 네. 금붕어다. 와, 196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신 머리 겔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금붕어나 원숭이를 상당히 좀 비하하는 발언인데요. 그러니까요. 이런 건 괜찮나 모르겠는데 노벨상 수상자라고 하지만 네. 이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붕어가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다. 금붕어 오류 날 수도 있다. 모든 물질은 파동의 성격과 입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빛의 이중성, 빛은 파동이자 입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파동을 기술하는 이 파동이 파동함수이고, 파동함수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파동방정식, 파동방정식에서 파생된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여러분은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파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니 뭔 개소리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죠. 바다, 물결, 파도 같은 것들이 파동이고, 줄을 위아래로 힘차게 휘저으면 이 또한 파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 배운 파동이 있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파도 모양 같은 파동 함수입니다. 입자들이 파동의 양상으로 나타나니까 이 파동 함수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파동은 정력이 2개, 시간과 위치입니다. 이 파동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이 그래프들의 모든 점들이 같은 속력으로 이동하고 있죠. 가장 높은 위치의 점, 파동의 꼭대기 점 또한 같은 속도로 이동합니다. 이걸 속도 V로 운동한다고 보자면 1초에서의 파동과 2초에서의 파동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동함수는 시간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느 특정한 시점에서의 파동함수를 보게 됩니다. X의 위치에 따라 이 파동의 Y값은 다르죠. 이 사실로 파동함수는 위치에 대한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파동함수는 시간과 위치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파동함수 y는 정의역 x와 t를 가지게 됩니다. y 말고 좀 더 멋있는 문자를 써볼까요? 풀사이로 한번 써봅시다. 네, 저 삼지창 모양을 풀사이라고 부릅니다. 와우, 풀사이 정말 멋있군요. 파동함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선은 파동의 성질을 만족하는 가장 간단한 모양부터 심플하게 생각하고 차츰차츰 디테일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맨 처음에는 간단한 구도,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색을 입히고 디테일을 넣는 것처럼 파동함수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간단한 모양부터 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함수 사인 함수를 생각해보죠. 이 파동 함수는 속도 v로 이동하죠. 그렇다면 x는 vt입니다. 이 사인 함수가 x1만큼 움직였다면 x1이 vt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위아래로 잡아당기거나 줄이고 옆으로 느리거나 줄이는 요소 ak를 붙여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특정한 한 시점에서 파동의 꼭대기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하고 이를 람다라고 읽습니다. 특정한 시점, 즉 t가 결정되므로 t는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그러므로 파동함수는 더 이상 t를 변수로 갖지 않죠. 위치 x만이 파동함수의 변수가 되고 파장이 람다이므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파동함수는 람다마다 반복되므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 값을 정리해주면 그리고 kx를 라지 x로 치환해주고 sin x 함수의 주기는 2파이이기 때문에 k 람다는 2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k는 람다분의 2파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파동이 있고 그 파동을 psi xt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멈추면 이 파동함수는 위치에 대한 함수가 되고 psi x라고 씁니다. 그리고 꼭대기와 꼭대기 사이의 거리를 파장 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k는 람다분의 2파이, 굉장히 중요한 식이 되겠습니다. 주기란 무엇일까요? 파동에서 주기는 파장과는 다릅니다. 파장이 거리를 나타내는 값이라면 주기는 시간에 대한 값입니다. 파동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군요. 이 파동 함수는 psi xt이죠. 여기서 x는 0의 위치를 보자면은 이 위치에서 함수는 psi t가 됩니다. 파동에서 신기한 점은 각 점들은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볼게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psi t입니다. 여기 있는 규칙이란 게 존재하죠.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가장 밑으로 한 번을 찍고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규칙을 주기라고 하죠. 밑에 있는 원 모양의 회색깔의 점에 한번 포커스를 가져가 볼까요? 회색깔 점이 가장 높은 곳, 가장 낮은 곳, 그리고 다시 가장 높은 곳에 왔었을 때 이 점의 주기는 한 사이클이라고 하고 이 사이클은 원 한 바퀴 360도, 즉 2파이가 됩니다. psi x, t 특정한 시점 x가 0일 때 psi t 그리고 psi t는 psi t 플러스 타우, 이 타우를 주기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psi xt는 psi 0,t psi t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si t는 psi t 플러스 타우이기 때문에 그 값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고
x로 치환해주고 마이너스 kv 타우가 2파이여야 합니다. 타우는 마이너스 kv분의 2파이죠. 이때 람다가 k분의 2파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뀝니다. 그리고 타우는 주기, 시간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없는 플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타우는 v분의 람다. 진동수는 주기분의 1입니다. 진동하는 물체가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속도는 한 사이클을 도는데 걸린 거리와 한 사이클을 도는데 걸린 시간을 비율로써 나타낸 값입니다. 사이클 거리는 파장이 되고 사이클 시간은 주기가 됩니다. 그리고 V는 타우분의 람다가 되겠죠. F는 타우분의 1, V는 타우분의 람다, V는 람다에 F를 곱한 값. 이때 람다는 K분의 2파이이므로 V는 K분의 2파이F가 됩니다. KV는 2파이F. 그러므로 KV는 타우분의 2파이가 됩니다. 타우분의 2파이는 무슨 의미일까요? 2파이는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입니다. 타우는 원이 한 바퀴 돌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그리고 이를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면 이 점이 2파이 원 한 바퀴를 돌 때까지 걸린 시간을 타우로 나눈 값 각속도가 됩니다. 이것을 오메가라고 하죠. KV는 타우분의 2파이는 오메가이기 때문에 KV는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동함수 psi xt는 이렇게 표기할 수 있고 이를 정리한 다음 KV가 오메가임을 이용해서 kx-오메가-t로 나타내면 psi xt는 psi kx-오메가-t에 관한 함수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 함수의 특성을 기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파동 방정식을 살펴봐야 되겠죠? 1759년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파동 방정식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파동 함수를 사인으로 간단히 했었죠. 파동 함수니까 코사인으로 해도 됩니다. 그냥 펑션으로 퉁쳐볼게요. psi xt는 펑션 x-vt, psi를 y로 바꾸고 펑션은 그냥 f로 간단히 하고 속도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죠. 플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죠. 그렇다면 y는 fx 플마 v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동 방정식을 한번 유도해 봅시다. 이것이 바로 파동 방정식인데요. y는 sin x vt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파동 방정식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x에 관해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x에 관해서 2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v 코사인이고 t에 관해서 2개 미분하면 마이너스 v 제곱 사인이 되죠. 그리고 이를 같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그 두 식이 같게 됨을 알 수 있고 파동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파동 함수 y를 시간에 대해 2번 미분하면 위치에 관해 2번 미분한 것과 같다라는 뜻의 방정식입니다. 파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 함수. 파동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압니다. 그리고 이 파동 함수에는 여러 가지 식들이 있습니다. 사인도 될 수 있고 코사인도 될 수 있고 자연상수 1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도 될 수 있죠. 셋 다 파동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지수 함수를 파동 방정식으로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파동의 중첩, 간섭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렵지 않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파동의 중첩, 중첩이란 무엇이냐? 네, 이건 아니고요. 거듭 겹치거나 겹쳐지는 것을 중첩이라고 하죠. 두 개의 파동이 겹쳐지는 것을 파동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즉, 지수 함수로 쓴 파동식이 중첩 상태를 훨씬 간단하게 설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더 이상 설명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유도해 봅시다. 먼저 유도하기 전에 플랑크 상수를 알아야 합니다. 플랑크 상수 H, 막스 플랑크가 전자기파 에너지의 양자화를 제창하며 도입한 상수로서 단위 진동수당 에너지의 값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상수이며 불확정성 원리부터 시작해 오비탈, 광전효과, 슈레딩거 방정식 등 양자역학의 알파이자 오메가이며 가히 열려라 참깨급에 맞는 키입니다. 플랑크 상수는 광자의 에너지를 광자의 진동수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값은 항상 일정한 상수값입니다.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그리고 광자의 운동량 P는 mv. 광자의 속도는 빛의 속도 c이므로 P는 mc.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 E는 mc제곱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E는 mc 곱하기 c, E는 pc, 그리고 P는 c분의 E입니다. 이때 E는 플랑크 상수 h 곱하기 f이므로 P는 c분의 E는 c분의 hf. 한편 속도는 파장 나누기 주기이므로 속도는 파장 곱 진동수가 됩니다. 광자의 속도는 c이므로 c는 람다 곱하기 f, f분의 c는 람다. 이것의 역수를 취해주면 c분의 f는 람다분의 1이 되죠. 운동량은 hf 나누기 빛의 속도 c, P는 c분의 hf입니다. c분의 f는 람다분의 1이므로 P는 람다분의 h가 되죠. psi x, t는 a의 2의 i kx-오메가-t의 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x에 대하여 미분합니다. 그렇게 되면 ik가 이 지수함수 자기 자신에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식이 만들어집니다. 요걸 간단히 써보면 psi를 x에건에 미분한 것은 ik psi, 여기에 마이너스 2파이분의 ih를 곱합니다. 그럼 이런 식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2파이분의 k가 람다분의 1이므로 2파이분의 hk는 람다분의 h입니다. 운동량은 람다분의 h이기 때문에 2파이분의 hk는 람다분의 h가 되고, 운동량 P는 람다분의 h이기 때문에 람다분의 h psi는 p psi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식을 따로 빼서 이렇게 써보면
P p사이는 마이너스 2파이분의 IH 델타 X분의 델타 p사이가 됩니다. H바를 디렉 상수라고 하고 이 디렉 상수 H바는 2파이분의 H가 되죠. 그러므로 P p사이는 마이너스 IH바의 델타 X분의 델타 p사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파동함수의 운동량을 곱하면 이 파동함수를 X에 미분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때 P 운동량이라는 것은 연산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파동함수 p사이를 빼서 P 운동량 연산자는 마이너스 IH바의 델타 X분의 델타라는 연산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파동함수 p사이를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T에 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I 오메가라는 식이 튀어나오게 되고 이것을 정리해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또 똑같이 간단하게 쓰고요. 이 식에다가 똑같이 마이너스 2파이분의 IH를 곱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파이분의 IH 델타 T분의 델타 p사이는 마이너스 2파이분의 H 오메가 p사이는 마이너스 H바의 오메가의 p사이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디렉 상수 H바는 2파이분의 H이므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H바 오메가는 2파이분의 오메가가 됩니다. 2파이분의 오메가는 T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진동수 뉴가 되겠죠. 그러므로 H바 오메가는 H뮤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H바 오메가는 마이너스 H뉴일 것이고 이는 마이너스 E, 마이너스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식을 따로 빼와서 이 p사이는 IH바 델타 T분의 델타 p사이가 된다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P p사이는 이렇게 되고 E p사이는 저렇게 되죠. 그리고 P 연산자, E 연산자를 각각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총 에너지 EM은 운동 에너지 EK 더하기 위치 에너지 EP입니다. 이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므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거를 변형해서 2m분의 mv의 전체 제곱, E는 2m분의 p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이때 E는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듯이 IH바로 대입을 하고 P는 마이너스 IH바의 델타 X분의 델타, 여기서 이렇게 대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식을 계산을 해줍니다.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해볼까요? 나블라 연산자, 즉 요 삼각형, 역삼각형이 나블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차원 미분, 그냥 미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델타 X분의 델타가 역삼각형으로 간단하게 했죠. IH바 델타 T분의 델타를 간단하게 H 해밀턴 연산자로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죠. H는 마이너스 2m분의 H바의 전체 제곱 나블라 제곱에 더하기 위치 에너지 U가 됩니다. 다시 H는 마이너스 2m분의 H바 제곱 나블라 제곱 플러스 위치 에너지, 이것이 V로 바뀝니다. V는 전자적 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파동함수를 곱하면 이렇게 식이 슈레딩거 방정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것이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이 단 한 줄의 방정식으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세상은 엄청난 발전을 거두었고 수많은 실용적인 이익을 얻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혁신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적으로는 답이 나와요. 답이 있어요? 수학에서 답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답을 물어보죠. 시험 문제에서는. 하지만 그걸 우리가 이해하려 그러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왜 수학적으로 기술하였는데 이걸 이해할 수가 없을까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파동함수, 그리고 이걸 오일러 공식으로 바꿔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허수 i의 존재가 있습니다. 에? 파동은 파동인데 허수 i가 곱해져 있는 것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지? 이 복소수 값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수학적으로는 답이 나오는데 이걸 현실에서의 의미를 두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막스 보르는 복소수의 크기에 입각하여 이 문제를 보았습니다. 복소수 Z, Z는 A 플러스 BI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복소평면에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 복소수 Z의 크기, 절대값 Z는 실수부의 제곱과 허수부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입니다. 파동함수 psi xt는 e i kx-오메가 t 승이죠. 이 파동함수의 실수부와 허수부를 제곱해서 더한 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의 더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더하기는 1이므로 파동함수 psi x, t의 절대값은 1입니다. 파동함수의 크기의 제곱이 1이다. 이는 입자를 발견할 확률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금붕어와 전혀 다를 바 없다.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 금붕어다. 와, 1969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하신 머리 겔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머리 겔만의 금붕어 비유는 양자역학을 모르는 사람들을 비하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금붕어는 평생을 어항 속에서 보냅니다. 그들에게 어항 바깥의 세상은 미지의 영역입니다. 금붕어는 어항 바깥을 나가려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나가자마자 숨을 쉴 수 없으니까요. 우리들은 어항 바깥 세상을 나가려 합니다. 어항 바깥을 궁금해합니다. 숨을 못 쉬어 죽을 수도 있지만 인간은 바깥 세상을 궁금해하고 탐구하고자 합니다. 양자역학이라는 미지의 영역,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 존재하는 이 세계를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들은 양자역학을 모릅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붕어와 다른 점은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알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